오늘의 플러스, 전쟁 변수에 흔들리는 우리 증시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해 봅니다.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대표님, 오늘은 그나마 다행인 예, 게 맞습니다. 예. 우리 증시가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틀 정도 내리 빠지는데 이러다가 다시 4,000선까지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까지 있었던 게 네.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좀 이런 답답함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시 반등해서 다행이지만 아니 우리나라에서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전략 비축률도 상당히 있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 증시만 빠진 건지,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는 무슨 여의도에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좀 황당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어려웠죠.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수급적인 요인이 있는 거고, 예. 또는 현재 알려진 어떤 뉴스에 대해서 좀 과대 해석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이런 정도의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지수가 일정 수준 조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10%씩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 연속이라면 사실 금융위기보다도 네. 훨씬 더 크게 하락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다른 것들이 쌓여 발려야 될 텐데,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입니다. 네. 이 외국인들 매도와 관련해서 뭐 증권사들도 그렇고 투자하는 분들도 되게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조금 더 제대로 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이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있었는데, 네. 그게 아시겠지만 MSCI에서 신흥국 지수 안에 한국 비중이 너무 높아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계속 비중을 줄이는 과정. 그러니까 이건 한국이 나빠서 줄이는 게 아니라, 이 펀드들은 대부분 자산 배분이 돼 있어서 한국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그 부분을 반드시 덜어놔야 돼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전체 포트폴리오가 안정이 되면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정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마치 이 빠지던 시점하고 맞물린 게 원인인데, 사람들은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파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 때문에 더 많이 파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었었고, 하나 조금 더 있는 게 네. 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펀드들 중에서 가장 큰 펀드가 어떤 펀드냐면 아이쉐어즈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보통 우리가 ETF 중에 EWY라고 불리는, 네.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펀드도 문제가 있었어요. 네. 나쁜 건 아니고요. 이 펀드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한국 이 펀드 안에 특정 종목의 어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삼성전자가 넘어갔잖아요. 아. 근데 그래서 저절로 덜어낸 거고요. 또 하나는 5의 50법칙이라 그래서 5% 이상 지분 넘는 기업들을 전부 합쳤을 때 네. 전체 펀드의 50%를 넘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지?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25%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15%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럼 둘이 합하면 얼마죠? 40이잖아요. 예. 여기에 현대차가 12%예요. 예. 더해보세요. 그럼 얼마죠? 52가 넘죠? 그렇네. 이러면 안 돼요. 아. 예. 그래서 특정 좀 5%,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덜어내야 되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러냐면 미국의 법인세 제도가 있는데 네. 이거를 지켜야 법인세를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덜어난 건 전부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이건 외국기를 통해서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무슨 반도체가 안 좋아서 다른 것들 이건 아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이게 너무 안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덜어내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하나 있었었고, 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안 좋은 건 맞지만 너무 시장에서 과대 해석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원인인데, 네. 여기에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분들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좀 무리해서 투자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네. 레버리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는 B2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가했는데, 이게 투자 심리를 굉장히 공포로 몰아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된 정보도 없고, 또 처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정확하게 보면 저희처럼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25년을 했는데 네. 저처럼 애널리스트를 수십 년 한 사람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 하신 분들이라면 더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극도의 이 공포감이 쏠림으로 나타난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전부 다 ETF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네. ETF를 팔면 전체를 다 팔게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더 낙폭이 커졌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수급 상황에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과 처한 특수한 상황들이 또 일부 그렇습니다. 접목된 게 있고, 또 우리
요즘 하도 증시가 좋다 보니 약간 레버리지 쓰신 분들도 조급증이 있었겠네요. 좀 굉장히 컸고요. 예. 조금 과하다 싶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과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땐 이번에 3월에 하락하긴 했지만 사실 정상적으로 이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4월 정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번 정도는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트리거가 뭐가 될 거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뭐 전쟁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잘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네. 것 같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 전쟁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또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면 앞으로는 투자할 때 또 주가가 확 빠진다고 해서 오늘 반등됐으니까 이러다 또 올라가겠지 뭐 이게 막연하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그렇고 또 빠질 때 그럼 또 다 파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전쟁이란 변수는 전쟁이란 돌발 어떤 그 사태가 났었을 땐 잠깐 예. 지수에 부정적이지만 예. 길게 보면 대부분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신경 쓰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되려 국내 방산 기업들이 뭐 20배씩 오르는 기염을 그렇네요. 토하면서 아. 도움이 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예. 참고로 2차 대전 때문에 미국은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 실제 대공황이 일어나서도 지속적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되지 못했었는데 그 전쟁 때문에 좋아졌고 예. 또 안타깝지만 1950년에 있었던 한국전으로 사실상 일본이 패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렇군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베트남전 이후에 네. 뭔가 근대화되는데 많은 초석이 됐다는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전쟁을 단순하게만 놓고 보면 증권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놓고 보면 자국에서만 벌어지지 않으면 자국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라면 사실상 악재보다는 중장기적 호재에 가까운 게 사실 안타깝긴 하지만 예.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이번에 아무래도 좀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어렵게 바라봤던 거는 유가 때문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동네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 그래서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게 막히게 되면 유가가 많이 오르고 네. 경제 타격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여기서 조금 합리적인 판단을 해볼게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문제가 돼서 사실 이게 장기화되면 제일 큰 타격을 받는 1위 국가는 사실 이란입니다. 네. 이란은 원유 수출을 못하게 되면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파산합니다. 그렇죠. 그걸 이란이 택할 거다? 쉽지 않겠죠. 두 번째 미국입니다. 미국도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면 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혹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네. 미국은 중간선거 특히 트럼프는 11월 3일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사실상 패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트럼프가 왜 이란에 대한 전쟁을 일으켰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네. 그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11월 3일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찾기 위한 것도 일부는 들어있는 게 사실이지 그렇겠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 움직일 거냐에 대한 고민도 우린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전쟁이라는 게 함부로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란이든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든 또 여기에 가장 큰 충격은 중국이거든요. 네. 이 지금 세 국가가 전부 다 피할 수 없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본다라면 이걸 스스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정말 조금 길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현재보다 더 격화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곱씹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막히는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최악의 상황 같은 경우는 미국도 정작 이란도 중국도 누구도 원하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본인들이 단기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예.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몇 년이 가고 아니면 몇 달이 가고 이럴 수 있는 정도로 그 국가들이 지금 온전하진 않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우리 저 대표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진짜 전쟁이라는 게 역사가 증명하듯이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나라에게는 경제적 호재가 됐었고. 맞습니다. 국가마다는 다르겠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도 사실 약간 합리적인 전망을 해보면 이게 큰 리스크 요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 레버리지 써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았잖아요. 너무 많았죠. 이분들은 강제 청산이 당해버리면 이제 야 이거 진짜 수습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럼 단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어제 굉장히 피해가 크셨던 것 예,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아주 가격이 쌀 때부터 저가일 때부터 들고 오셨던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최근에 진입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특히 뭐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퇴직연금 이런 것들
또는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저도 많이 만나 뵈면 전체적으로 그건 한두 달 새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정도면 정말 많은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다 투자 심리에 극도로 공포했었고 그래서 어제도 반등 없이 계속 빠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강제 청산되거나 또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눈물을 머금고 손절매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예. 요거는 ETF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그 코덱스 레버리지 ETF라고 있을 거고 네. 또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코덱스 뭐 반도체 레버리지 이런 거 있을 텐데요. 보시면 거기에 금융 투자가 이렇게 쭉 한 거 보면 그게 전부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ETF를 전부 다 손절하신 거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네.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휴, 예, 이런 거 그렇군요. 보면 굉장히 이번에 피해가 상당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이렇게 뭔가 시장이 되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는요. 사실 뭔가 투자 심리가 불안할 때는 휩싸이기보다는 네. 사실 객관을 해서 몇 가지를 해본 다음에 액션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 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중간 이상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글로벌 동반 하락인가. 예를 들어서 네. 한국만 이 정도가 아니라 네. 뭐 전쟁 났던 국가 아니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비슷한 폭으로 빠지면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손절매하는 게 더 답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안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죠. 예.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 시장에 오른 원인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 그동안 우리 시장이 되게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AI 관련해서 투자가 굉장히 컸고 네. 그 투자와 관련해서 반도체가 수혜를 받기 때문인데 사실 이번 사태로 이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거든요. 예. 그러면 기업들이 수익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과했지 않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어려우면 크게 하락한 날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움직임도 좀 봐야 되겠죠. 아, 예. 자, 첫날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도 많이 팔았어요. 네. 그런데 전일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었거든요. 별로 팔지도 않고 사고 있었으면 급한 매물이 정리가 됐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일단은 포지션을 전일과는 다르게 하네. 이 정도만 된다고 보더라도 그러면 같이 우리도 한번 지켜볼까라는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네. 이미 전일에 너무 놀란 나머지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그 시세만 놓고 보고 네.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아쉽게도 좀 바닥에 이렇게 좀 내던지신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조금 뭔가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과했다 싶을 때는 사시는 것까지는 무리여도 최소한 좀 더 관망해 볼까 네. 이런 자세도 전 좋아 보입니다. 아, 저도 사실 뭐 대표님 같은 분들 통해서 그런 게 좋은 방법이고 태도다라는 걸 아는데 또 이 가만히 있기가 힘든 게 어렵죠. 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이제 낮아졌으니 이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아니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들으면서 막 몸이 막 근질근질해요. 그래도 무조건 뭐 전화기 던져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네. 잘 모르겠으면. 모를 때는 그게 일단은 사태를 관망하는 게 조금 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투자자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라 보는데 그래도 이번에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뭐 오를 때도 하루에 100포인트씩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오르질 않나. 예. 내리는 거 500포인트면 사실 맨정신으로 이게 별거 아닐 거다라고 판단하기는 제가 볼 땐 사실상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십 년 동안 애널리스트를 해오면서 또 운영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빠졌을 때는 객관적으로 그래도 제가 조금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편인데 많이 빠지는 날은 저도 겁이 납니다. 당연히 예. 그래서 사람인데 안 겁나면 다행인데 어제는 사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이가 없었어요. 겁이 난다가 아니라 예. 뭐야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도 안타깝지만 그 겁먹을 상황은 아니었던 거 보여지는데 예. 지금 우리 시장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 주식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시장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경험이 굉장히 부족한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제대로 뭔가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잦아지지 않을까라는 예.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증시의 흐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망하기 위해서는 AI 얘기를 빼놓을 수가 네. 없는데요. 이번 전쟁으로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 뭐 이런 거 변화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고 되려 더 가열차게 될 수도 있는 게 그래요?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AI의 역할입니다. 예. 이번에 엔스로픽이라는 예. 회사를 통해서 뭔가 전쟁 역할을 수행하는데 또 혁혁한 공을 세웠죠. 와, 이제는 전쟁에서 AI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 걸 우리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는 게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마두로 때도 마찬가지였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이제는 AI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이 AI와 관련한 여러 기업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성능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젯밤이었죠. 젠슨왕이 여러 가지 또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들 그리고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을 놓고 보면 현재 있는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AI 투자와 관련된 큰 흐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침 우리 반도체 분야에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이 하나 들리던데 미국에서 공공 부분에서 이제 중국 반도체 쓰지 말라 이런 법이 통과된 겁니까? 뭡니까? 예, 그렇게 된 건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의존도가 커졌을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중국 산업을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그렇겠죠.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여러 회사들이 중국 반도체를 기웃거리는 이유가 중국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한국 걸 받을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 주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 정도군요. 물건이 딸려서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용이라 보니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가전제품에 이런 데 쓰이는 건 아예 물건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중국 제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금 상황까지 놓여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왜냐하면 그건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없고 한국은 못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미국에 있어서는 차단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반도체라든가 첨단 이쪽만은 어떤 중국과 뭔가 나름대로 연결된 것들을 전부 다 차단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증시가 반도체 종목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증시에 대해서 기대감을 더 갖게 만드는 소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갈등 이게 심해지면 우리 또 방산주들 괜찮을까요? 기업별로는 되게 달라진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오늘 새벽에 두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갈 것 같은데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예. 예,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재고가 다 동이 났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한국의 지금 주한미군이 보유하고는 에이테크스라는 그 미사일들이 있잖아요. 요걸 지금 중동으로 혹시 빼면 안 되냐라는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기가 너무 부족하고 재고가 너무 부족해서 지금 미국이 뭐 말은 큰 소리는 치는데 뭔가를 지금 수행할 수 있는 그 장기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를 못해요. 그렇다는 얘기 안에는 앞으로 무기와 관련된 재고를 지속적으로 채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미국의 어떤 그 현재 하고 있는 생산 속도로는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러면 결국엔 누구 걸 사가야 되느냐라고 고민해 보면 사실 선택지가 한국 외에는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란이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인 게 그 샤헤드라고 그 드론 가지고 네,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예. 그죠? 근데 지금 미국이 가지고는 루카스라는 드론 몇천 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란은 몇만 될 텐데 네. 그거 다 막으려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어용 미사일도 있어야 될 텐데 예. 그 방어용 미사일은 미국만큼이나 한국이 굉장히 잘합니다. 사실 명중률은 한국이 더 높습니다. 그래요? 예, 훨씬 더 낫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주라든가 수혜 가능성은 꽤 열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나마 좀 부정적일까 우려되는 분야가 유가와 관련된 정유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은 그러면 오히려 이게 악영향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이라고 분류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유를 들여오고 그 원유를 상당 기간 저장을 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유가가 올라가면 그게 재고 평가 이익으로 벌어져서 사실상 수익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물론 이게 초장기적으로 돼서 나중에 원유를 비싸게 들여오고 또 그게 재고가 되는데 그게 또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네. 현재 상황에서 길어지지만 않는다라면 되려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수익성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아니 오늘 대표님 만나고 났더니 지금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전쟁이라는 게 참혹한 거니까요. 참혹하죠. 그런데 네. 전쟁이 증시에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항상 전쟁 났을 때 보면 오르는 것들이 더 많았지 빠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은 네. 있죠.
자국에서만 벌어지지 그렇죠, 않는다면. 그렇죠. 네. 예. 그래도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뭐 멀리 돌아가야 된다라든가 뭐 해상 보험료가 올라간다든가 해서 해상 운임 때문에 이 고물가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이건 맞는 겁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고물가로 이어질 거냐는 역시 얼마나 장기화되는지 여부에 네. 따라서 달린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현실들이 장기화된다라고 본다라면 물가와 관련해서 영향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현재 상황에서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이게 초장기화 될 거냐 아닐 거냐 사실 고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뭐 오늘 새벽에 끝났던 미국 중심 하더라도 이란이 대화 의지를 비쳤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보면 반드시 꼭 장기화 될 거냐 우리가 미리 너무 속단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전쟁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투자자는 바라봐야 될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또 아주 뭐랄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마음도 좀 놓이고 그러는데요. 이제 좀 매크로한 분위기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미국 가뜩이나 돈 없는 나라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전쟁까지 감행하게 되면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채 더 발행하고 그럼 국채 금리 올라서 시중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들 우리가 우려해야 될까요? 그럼요. 길게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땐 트럼프 입장에선 이 전쟁을 장기화했을 경우 얻는 것보단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지금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는 외신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어떤 이란과의 전쟁도 사실 트럼프가 자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먼저 굉장히 부추긴 영향들이 네. 크더라고요. 네. 네타냐후가 지속적으로 와서 공습하겠다. 이 시기를 노리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내가 스스로 뭐 물론 트럼프가 결정을 했겠지만 나름대로 좀 이스라엘만 지금 득보는 그런 현실로 돼 있는데 현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장기화됐을 경우 미국에 미치는 물가 문제, 그다음에 지금 군사적으로 관련한 있던 재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길어지면 길어져서 미군 사상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재정적인 문제는 분명히 영향은 있고 뭐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아주 큰 정도는 아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그러겠죠. 네. 특히 이번에 보셨겠지만 가장 큰 어떤 그 재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3천만 원짜리 드론 하나를 부수기 위해서 거의 60억에 가까운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쏴야 된다는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이게 이란의 전략일 텐데 지속적으로 더 많은 드론을 그렇죠? 해가지고 미국이 더 많은 미사일을 소진했을 경우 네. 그에 따른 어떤 재정적 부담은 정말 천문학적으로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였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도 경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진단할 텐데 이 전쟁 뭔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계산 같은 건 안 했을까요? 그 정도 계산까지 갔던 것 같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제대로 된 출구 전략도 없었던 게 보여져요. 보통 이런 전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디까지 내가 할 거고 목적이 어디고 그래서 이런 출구 전략이 있겠다라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외신들 저도 역시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종합을 해보면 특별하게 그 목적과 관련해서 되게 불분명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네.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 명분에 대해서 명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판단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출구 전략은 더 복잡하죠. 네. 아마도 하메네이 정도만 제거를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미국과 어떤 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우호적이 있는 네. 정권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던 것 같은데 네. 보니까 택도 없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럼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지상군 얘기도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라크전에서도 미국인이 이 지상군이 20만 명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란은 이라크보다 규모로는 국가 구토로는 4배가 크고 네. 인구는 또 2배 이상이 훨씬 더 크죠. 산술적으로만 계산한다고 해도 몇십만 명의 미군이 자출이 그래야 돼야 될 텐데 예. 그게 쉬울 거냐.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지상으로 들어가서 루트가 사실상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상륙을 해야 되는데 이란의 해변은 전부 다 절벽이거든요. 예. 그러면 수만 명의 미군 희생되면서 들어가야 돼. 그건 또 가능하겠느냐. 예. 그래서 사실 미군 입장에서도 뭔가 지상군 없이 공군력만 가지고 뭔가 했었을 때는 다른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안에서 지금 놓고 보면 뭔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크게 생각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현재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거는 뭐 전쟁과 직접적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만 이런 와중에 또 사모대출 시장의 리스크가 또 부각되고 네. 있는 분위기예요.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사모대출 시장이 제가 보기엔 이번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예. 저는 오히려 이란의 전쟁도 문제가 되지만 네. 그래도 장기화되지 않는다라면 이 사모대출 시장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 이 사모대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사모대출 시장이 커진 여러 가지 이유가 기존에 있던 은행들은 너무 규제가 심했어요. 예. 결국 이 사모대출을 받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대부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네. 일단 신용등급도 더 낮을 거고요. 네. 또는 담보도 조금 더 빈약했을 경우 사모대출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문제가 많이 불거진 건 뭐냐면 그 사모대출 시장 애들이 대출해준 기업들이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 예. 우리가 하는 벤처 기업들을 많이 해줬는데 이번에 클로드라는 그러니까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나오면서 야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 되게 어려워질 수 있겠는데 라면서 일부 부실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야 내 돈 내놔 하면서 이거 펀드 환매를 하다 보니까 손실도 나고 그러면서 일단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시장에 부정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대출은 뭐예요? 이게 사모대출이다 보니까 사모대출은 누가 누구한테 얼마나 해줬는지 모르는 게 문제인데요. 예.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담보가 1억이 있어요. 네. 그것도 부실담보인데 이 담보를 가지고 여러 군데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아. 자, 보통 내가 담보 1억이면 한 군데서 나 1억이 있으니까 1억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얘들이 이걸 속이는 거예요. 아. 이걸 속이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고 네. 다만 지금 지수 상승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향후에 미국이란 국가가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가 조금씩 오를 것 같잖아요. 예.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보다 더 크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험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사모 대출 시장에서 어떤 특정 수준 이상의 위험도가 높아지면 이걸 좀 보면서 우리가 대응한다고 했을 때 뭐 투자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지침이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 이 파급이 어디까지 될 거냐에 대한 예.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파급적인 효과들이 사실상 일반적인 그 금융사들, 네.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피해가 많이 가게 되면 네. 그거에 대한 조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기존에 했던 금융권까지의 어떤 번질 거냐 여부. 그러니까 네.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부실이 있었을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부실의 규모가 얼마인지 또는 부실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사모대출이기 때문에 이게 규모가 작지는 않지만 현재 있는 수준 정도만 보면 안 좋은 건 맞는다 하더라도 전체 금융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전염 여부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더라도 뭔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장을 조금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나중에 판단을 네. 하는 또 다른 근거는 이쪽에서도 분명히 이유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 증시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건 뭐 나쁘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자금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과거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도 돈을 많이 태웠지만 정부 정책이 또 대통령이 강력하게 부동산 시장을 더 이상 투자 대상으로 보지 말아라는 메시지를 연일 던지고 있다 보니 그나마 가려고 했던 돈들도 다 주식시장으로 오고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이 부동산 좀 샀다가 아이고 다시 주식으로 가야겠다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 부동산에 있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이 머니 무브라고 해야 됩니까? 이 흐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길게 보면 당분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끝까지 갈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고민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혹시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이 많아지면 네. 집을 안 살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고민을 해야 돼서 예. 제가 볼 때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부동산으로 같은 자금들이 다 주식시장을 꼭 온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극단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선호했던 현상이 네. 완화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부 측 입장에서도 저는 동의를 하는 게
너무 우리나라의 많은 돈들이 비생산적인 금융에,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돈이 가면 이 돈이 생산적이지도 않고 또 그리고 빈부의 격차만 커지다 보니까 더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돈들 중에 상당 부분의 돈들은 뭐 집 살 사람들은 사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그래도 생산적인 부분에 자금이 이동이 돼서 그게 생산 활동에도 쓰이고 또 네. 개인 자산 증식에도 쓰이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이제는 한국이라는 국가도 이전에 우리가 뭔가 자산을 형성하면 오로지 부동산 네. 하나였다라면 이제는 주식이라는 게 한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 부분에 그러니까 너무 부동산만 하려고 했었던 분들도 일부는 저는 꽤 올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뭔가 문화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는 데서는 의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 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예측한 것처럼 있는 돈들이 다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일부 여기서 알겠습니다. 버는 사람들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서민들이 주식 투자에서 또 하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더 식구들과 더 좋은 내 집은 동네 사는 있어야죠. 거. 그렇죠. 예, 그런 예. 것들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했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주식 시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여기도 한 축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해도가 높아지면 일본처럼요. 일본도 니케이가 최근 몇 년 네. 동안 거의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한 4배 가까이 올랐는데 우리도 지금 뭐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봤을 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일부 조정이 있겠지만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기가 끝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그래도 위로 열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최근에 했던 상법 개정이라든가 세법 개정 이런 것들은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있는 일인 거잖아요. 네. 이런 어떤 효과를 너무 작게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꽤 큰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놓고 보면 더 갈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같은 전문가들이야 사실 상관이 없지만 개인들은 지금 들어가려고 해도 너무 예전에 봤던 주가에 비해서 너무 올라가서 올랐죠. 이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 확인되고 누구도 다 똑같이 말하는 반도체 회사들 뭐 방산 회사들 이런 거 말고 또 새로운 테마라고 표현해야 될지 세상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게 자꾸 열리면서 뭐 로봇 얘기도 나오고 뭐 우주 얘기도 나오고 그럼 그런 걸 기다렸다가 아니면 지금부터 아예 그걸 보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반도체니 뭐니 올랐지만 더 갈 거니까 좀 남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저도 투자를 하면서 너무 특정 업종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분야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많이 분산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 AI의 발전이 의외로 더 많은 산업들의 긍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말고도 최근에 뭐 주식 시장이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혹시 백화점들 가보셨어요? 네, 가죠. 백화점 가보면은요 지난해와는 너무 다른 게 네. 지금 명품 샵에 줄 서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 보셨습니까? 그랬군요. 예, 그러면 그런 기업들도 제가 볼 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뭔가 반도체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네. 이런 것 말고도 제가 볼 땐 음. 지금 생각보다 의외로 투자자분들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넓어지고 적지 않다라고 있군요. 봐야 돼요. 아, 또 예. 하나는 저도 가격 보고 부담스럽다는 데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 가격만 놓고 보면 가격만 놓고 보면 살 수 있을 거냐? 저도 쉽진 않아요. 네. 그런데 주식 시장은 가치를 사는 곳이 가격을 사는 곳은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가격이 올렸어도 실적이 더 많이 좋아졌다라면 그 주식은 싼 거고요. 예. 가격이 올랐는데 실적이 안 따랐다라면 비싼 거겠죠. 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전에 봤던 가격만 놓고 보다 보니까 착시 현상 때문에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하리만큼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항상 반대로 움직이시는 게 네. 예컨대 집만 하더라도 네. 둔촌주공 뭐 어려웠을 때 기억나시죠? 그렇죠. 뭐 망하네, 미분양한다 예. 뭐 그때 아무도 관심 없던 거 아시죠? 그렇죠. 지금 서로 살려고 난리잖아요. 그렇네요. 훨씬 비싸지니까. 그렇네요. 강남 아파트도 지금 비싸지만 예전에 비쌌냐면 강북 가고 별 차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왜 관심들 아무도 없었느냐는 얘기죠. 예. 항상 시장을 볼 땐 미래 가치를 봐야 되는 건데 많은 투자자분들은 오르면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증권사들도 금융상품을 팔 때 네. 쌀 때 권하질 않아요. 아. 쌀 때 권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비싸지면 사람들이 권하지 않아도 스스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항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네. 쌀 때는 안 사다가 꼭 더 비싸지면은 꼭 그때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단순히 가격만 비싸다는 게 보실 게 아니라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다시피 그 기업의 가치가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전히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그걸 한번 따져보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변동성입니다. 네. 세상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들이 무슨 코스닥 종목처럼 하루에 10%씩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아마 시중에 유동성도 많이 뿌려져 있고 뭐 리스크 요인과 여러 가지 자금들이 뭐 급변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저만 하더라도요. 그냥 20% 떨어지면 손절해서 자금 관리하겠다라는 뭐 원칙 아닌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요즘은 이걸 20%로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뭐 지난 이틀만 맞습니다. 하더라도요. 네. 그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 극심한 변동성이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독이고 예. 그거는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은요. 투자 심리가 항상 극단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올라갈 때도 뭐 정상적인 보통 움직임이면 내가 조금 더 사볼까? 분할 매수도 해볼까? 이게 돼야 되는데 네. 요즘 오를 때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모가 오면서 맞아요. 그렇죠? 위에서 잡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안타까운 실수를 범하게 되고 또 반대로 내릴 때도 사실은 큰 추세가 아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변동성이면 사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포를 품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네. 또 두려워하는 게 맞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또 팔지 말아야 될 때 팔게 되는 네. 이런 어떤 잦은 어떤 그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네. 거죠. 투자라는 건 내가 뭔가 냉정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이 정도 변동성이면 경험이 적은 투자자일수록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맨정신으로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냉정하게 투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조금 안정화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안정화되려면 일단 제가 볼 때도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장에서도 아니면 또 정부 측에서도 투자자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네. 그렇죠? 단순히 그러니까 조탈한 정보 이런 게 아닌 거고요. 이런 거다 이런 거라고 해서 좀 더 성숙된 투자 문화가 자꾸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이 현재 변동성 같은 경우는 워낙 단기간에 네. 너무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진입을 하면서 이 심리들이 우리가 보통 군중 심리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쏠림이 발생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조금 잦아들어야 되는데 뭐 지속적으로 더 많은 이런 투자자분들이 온다라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 네. 그런 우려는 저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전에 뭐 각자 투자 철학과 방법이 있겠지만 변동폭을 내가 어느 범주 안에서 관리하겠다라고 했던 걸 지금 상황은 뭐 신입생들도 많이 시장에 들어온 건 사실이니까요. 좀 그 폭을 늘려놓고 네. 여유 있게 대응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더 좁게 설정해서 빼놓고 좀 안정화됐을 때 들어가는 게 좋을지 뭐가 나은 거예요? 그거보다는 해외 주식하고 비교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변동이 있다고 해도 해외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같은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다면 미국의 마이크론이 있죠. 네. 그들의 변동폭과 같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과한다던가 아래로도 그런다라면 사실 그쪽이 좀 더 중심으로 보고 여기는 우리가 좀 더 변동이 컸는데 이게 좀 중심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조금 비교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낙폭이 클 때도 우리 시장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하고 비교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글로벌에 비교해서 우리보다 더 큰 피해를 받는 나라가 일본일 거고 중국인데 그들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과했다라면 그 과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그 객관적으로 조금 줄이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빠지는 폭에 관해서는 한 5% 정도 빠져야 되는데 한 20% 빠졌구나. 그럼 나머지 부분은 되돌려진다. 이런 객관화를 위해서는 해외 쪽과의 비교가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지금 아무도 제대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IPO를 노리고 있는 대형 회사들이 네. 많지 않습니까? 뭐 스페이스X를 네. 비롯해서 엔트로픽을 네. 비롯해서 오픈 AI도 얘기가 네. 나오고요. 근데 이게 시총이 지금 얘기 나오는 것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천문학적이죠. 네. 네, 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건 한정돼 있는데 네. 이런 초매머드급 회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IPO 하면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또 미국 기업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대것도 다 글로 가서 상승세가 주춤하는 효과 이런 건 아닐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분산된 효과가 놓고 본다라면 사실상 상승 폭은 조금 제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나름대로 같이 가는 그림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그들 기업도 상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자금을 유치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 자금을 유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또 그다음에 뭐 엔스로픽도 이번에 상장한다고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챗지피트 그러니까 오픈 AI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이 기업들이 지금 상장을 자꾸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성장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돈들이 필요한데 네. 이게 조달하기 가장 쉬운 게 증권시장이다 보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장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목적 자체가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함이에요. 네. 근데 그 투자를 받을 때 가장 큰 수혜주는 또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돈으로 또 우리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볼 때 이쪽도 좋겠지만 우리 쪽도 수혜를 받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큰 흐름들이 중단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이게 직접적으로요. 그런 기대감이 네. 진짜 실적으로 이어지려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공장은 이미 풀리 가동돼서 더 부탁을 해도 못 만들어 주는데 투자금을 잔뜩 받아놓고 더 만들어 주세요 했을 때 우리가 그게 지금 단기 실적으로 딱 손에 잡히는 숫자로 이어지지도 않는데 그래도 주가에는 긍정적입니까? 이어지는 게 뭐냐면 물건은 덜 나가지만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100원짜리를 200원에 해도 사갈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은 더 많이 못 만들지만 가격은 더 올려받으면 되니까 이걸 보통 우리는 Q가 아니라 P라고 얘기하잖아요. P가 네. 프라이스 가격이니까 그래서 이익률이 더 좋아지는 역할로 되는 거니까 실제 제품이 팔리는 숫자에 비해서 이익률은 더 좋아진다. 예. 현재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이익률이 80%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물장사인데 예. 그래서 뭐 하이닉스 워터 뭐 이렇게 이름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제가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실제는 100% 이상의 수익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보니까 네. 삼성전자가 아마 다음 달에 그 나가는 반도체 어떤 고정 가격을 100% 인상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도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또 저 반도체 오래 투자한 분들은 또 이런 고춧가루 확 뿌리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데서 증산 계획을 얘기하는 순간 이건 벌써 사이클 꺾이는 거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사실 이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증설을 하게 되면 예. 그 증설 효과로 인해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반도체가 정점을 찍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증설이 너무 없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님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 현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꼭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야, 이게 이렇게 좋다가 나중에 뭐 새로운 기술이라도 발견이 되면 이게 우리가 언제든지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자, 지금은 너무 좋은데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계신 수장들이 인정하고 계시다라면 네. 공격적인 증설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뭐 알겠는데 반도체 지금 부족한 거 알겠는데 이게 뭐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나는 공격적으로 안 할래.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투자하는 거 보면 하고는 있지만 이 하는 게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30%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가하는 수요는 기하급수적인데 네. 지금 공급은 제한되다 보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공격적인 증설은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공격적인 증설을 하지 않는다. 특히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1999년에 그렇게 했다가 네. 사실 파산한 경험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때 현대전자였었죠. 예, 그죠? 예. 현대 그래서 하이닉스. 그때 예. 그래서 뭐 하이닉스로 이름이 바뀌었던 게 넘어갔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급이 제약이 되면 뭐 그 아까 얘기는 큰 틀에서 맞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공급을 제약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우려는 뭐 지금은 제가 볼 때 우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대표님 덕분에 확실히 투자 심리 테라피까지 받은 느낌이 예,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